며칠 전 갑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 아들은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옆에 며느리도 함께 서 있었죠. 그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들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저는 속으로 그 이유가 뻔히 보였어요.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선물 보따리를 건네받으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일단 들어와. 아들과 며느리는 어색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차 한 잔을 내주고 자리에 앉았는데 묘하게 눈치를 보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 무슨 부탁이 있을까 싶었죠. 어머니, 저희 이번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상연히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어요. 늘 그랬듯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아들이었습니다.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손자 보는 게 좀 힘든데.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현이도 데려가려고 했는데 비행기 무서워서 못 가는 거 아시잖아요. 잠깐만 봐주시면 저희가 금방 다녀올게요. 아들이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네 금방이란 말은 결국 며칠로 이어졌잖니. 너희끼리 여행 가고 싶으면 알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정말 마땅한 곳이 없어서 그래요. 상현이가 제일 편해하는 곳이 어머님 집이라. 언제 떠나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요. 3박 4일 일정이에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손자를 돌보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손자 상현이가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할 수 없네. 봐줄게. 대신 꼭 약속한 날에 데리러 와. 마지못해 수락하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저희 손을 꼭 잡았지만 그 진심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을 떠난 후 손자 상현이를 돌보는 일로 정신없이 바빠졌어요. 점심때가 되자 손자를 앉혀놓고 밥을 차렸습니다. 평소 정성껏 만들어 온 음식들이었죠. 상현아, 얼른 와서 밥 먹자. 제가 불렀어요. 상현이는 천천히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고 그저 접시만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왜 밥을 안 먹니? 할머니가 네가 좋아하는 반찬도 넣었는데. 할머니가 해준 거 맛없어요. 그 말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엄마도 할머니가 해준 음식 맨날 버린다고 했어요. 상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할머니 음식을 버려? 네, 엄마가 할머니 음식 싫어한대요. 손자는 순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없이 차려낸 밥상들, 며느리의 기호에 맞추려 했던 시간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생각에 온몸이 차가워졌죠. 그럼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다 버렸단 말이니? 맞아요. 엄마가 할머니 음식 냄새 싫다고 했어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보니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그렇게 처리됐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이고, 그래. 알겠다. 할머니가 그럼 이따가 피자 시켜줄게. 정말요. 신난다. 상현이는 금세 밝아졌습니다. 상현아, 엄마가 할머니 음식에 대해 또 뭐라고 했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엄마는 할머니가 너무 많이 보내서 귀찮다고도 했어요. 매번 버리느라 힘들대요. 손자의 입을 통해 듣는 이야기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그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 할머니는 몰랐네. 앞으로는 적게 보내야겠구나.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불고기 피자로 시켜주세요. 상현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된 그 순간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자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아들 이름이 떴죠. 손을 씻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상현이는 잘 있나요? 아들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잘 있긴 있다. 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아들이 저에 대한 안부는 묻지 않는 것에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상현이가 말썽 피웠나요? 아들이 제 말투에 당황한 듯 물었죠. 니는 네 자식만 걱정하냐? 나는 걱정 안 되니? 아들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어요. 곧이어 며느리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이 당연히 잘 계신 줄 알았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더 서운하다는 거야. 네 자식만 걱정되고 시어머니는 생각도 안 나니. 저는 조금 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여행을 떠나서 마음이 편해진 건 알겠지만 정작 저는 그동안 아프고 힘든데 그 누구도 제 상태를 묻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신경을 못 썼네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더 이상 그들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왜 내 반찬을 그동안 다 버렸니? 참아왔던 마음이 더 이상 견디질 못하고 터져나왔어요. 반찬을 버리다니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는 당황한 듯했죠. 네 아들 상현이한테 다 들었다. 엄마가 맨날 할머니 반찬 버린다고 하더라.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쩜 그럴 수 있니?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랬어? 아들이 며느리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죠. 아니, 그게 며느리의 말이 더듬거렸어요. 괜찮다. 말 안 해도 이제 알았어. 앞으로는 반찬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내 손으로는 더 이상 해줄 일 없으니까.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행이나 잘 다녀와. 상현이 걱정은 마. 전화를 끊으며 한숨이 나왔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자 깊은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정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눈물이 맺혔지만 손자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고 다시 손자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화통화 후 손자 상현이는 거실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집안일을 계속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보니 상현이가 소파 위에서 뛰어내리려 하고 있었죠. 상현아, 소파에서 뛰면 위험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날 수 있어요. 슈퍼맨처럼요. 안 돼, 내려와. 다칠 수 있어. 상현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소파 위에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들이 보여 더 걱정됐어요. 이제 그만하고 장난감 좀 정리하자. 조금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어요. 더 놀 거예요. 상현이가 소리를 질렀죠. 며느리의 반찬 이야기로 이미 상처받은 마음의 손자의 고집까지 더해지니 참기 힘들었어요. 아이가 계속 뛰어다니며 소리치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현아, 그만 좀 뛰어다녀. 제가 소리를 지르자 상현이는 놀라서 멈추더니 발이 꼬여 그만 바닥에 넘어졌어요.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팔에 상처가 났습니다. 아야, 상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죠. 상현아, 괜찮니?
서둘러 손자를 안아 올리고 팔을 살펴봤어요. 붉은 자국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많이 아파. 할머니가 미안해. 소리 지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할머니 무서워요. 정말 미안해. 병원에 가서 치료받자. 상현이를 안고 급히 동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의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심한 상처는 아니네요. 소독하고 연고만 발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할머니가 아프지 않아요. 의사가 소독하는 동안 상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안 아파. 용감하구나.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보였습니다. 상현아, 아이스크림 먹을래? 네. 초코 아이스크림요.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아이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일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 되었어요. 상현이와 함께 집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차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상현아, 엄마 아빠 왔나 봐. 상현이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상현이를 보자마자 팔에 붕대를 발견하고 표정이 굳었죠. 어머니, 상현이 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놀다가 그만 넘어져서 팔에 조금 상처가 났어. 병원에도 다녀왔고 괜찮다고 하더라.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상현이가 이렇게 다쳤는데 괜찮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아들이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라며 쳐다봤지만 그는 그저 멀뚱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신 거예요? 손자를 맡겨드린 게 이렇게 불안해하는 일인가요? 며느리가 계속해서 비난했어요. 미안하구나. 내가 할 말이 없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화내지 마라. 나도 최선을 다했어. 최선이요? 이게 최선인가요? 상현이 맡기기 전에는 그렇게 괜찮다고 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게요, 어머니. 드디어 아들이 입을 열었지만 제 편을 들기는커녕 며느리의 말에 동조했어요. 어머니가 조금만 더 신경 쓰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손자를 돌보며 고생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작은 실수만 집중해서 비난하는 그들의 모습에 깊은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밥도 제대로 챙겨 먹였나요? 아이가 말랐네요. 며느리가 상현이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매일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였어. 피자도 사주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피자요? 아이한테 그런 걸 먹이셨다고요? 상현이가 기름진 음식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것도 모르세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줬어요. 상현이가 갑자기 말했지만 며느리는 아이의 말은 무시한 채 계속 저를 질책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침묵하며 방관자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내가 부족했구나.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부터는 내가 손자를 봐주지 않을게. 그게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좋겠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들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됐다. 피곤하니 이만 가봐라. 집으로 돌아와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겨질 줄은 몰랐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예고 없이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 상현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미소가 있었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며느리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래, 들어오렴. 저는 문을 열어주며 의아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아들 가족은 거실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들고 온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 흥분해서 말이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지난 일들이 떠올랐지만 손자의 밝은 얼굴을 보니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됐습니다. 그래?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자. 니도 그때 힘들었겠지. 저는 선물 상자를 받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보고 싶었어요. 상현이가 달려와 안겼죠. 그럼 할머니도 상현이 많이 보고 싶었지. 손자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잠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차를 내오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들이 갑자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금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아들의 말투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뭐냐? 무슨 부탁인데?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어요. 사실 어머니 재산 말인데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에게 주실 거면 지금 조금 도와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사과가 이런 의도였다니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거 어머니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요. 어머니가 미리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자 걱정 덜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집을 사는 게 중요하겠지? 그런데 내 재산을 왜 미리 달라고 하니?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며느리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니들이 나에게 사과한 것도 이렇게 불쑥 찾아온 것도 다 돈 때문이었구나. 어머니, 저희가 잘못 표현했나 봐요.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나를 찾지 말고 진심으로 나를 찾아올 때 그때 다시 얘기하자. 단호하게 말하고 일어서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다음 날 저는 동네 친구와 마을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날씨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아들과 며느리 생각이 나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수연아, 요즘 너무 힘들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왜? 무슨 일 있니? 친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이 나한테 화를 내더라.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아이고, 뭐라고? 엄마가 자식 집에 갔는데 자식이 화를 냈다고? 친구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한숨을 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부탁하더니. 그러니까 자기들은 연락도 안 하고 손자 맡기러 집에 찾아오곤 했었는데 생각할수록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어쩌고? 친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며칠 전에는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중에 물려줄 거면 미리 달라고 하더라. 자기들이 집을 매매할 건데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우니 도와달라는 거야. 친구는 테이블을 탁 치며 분노했습니다. 뭐?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식이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저도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사과한다고 찾아왔길래 이제는 뭔가 풀리려나 했거든.
그런데 사과는 그냥 형식적인 거였나 봐. 결국엔 돈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였어. 너무 매정하다. 자식 키우느라 평생을 바쳐도 이런 대접을 받다니. 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서운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친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식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 자식한테 기대하다 보면 다치기만 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들이 그렇게 나오면 답이 없어. 근데 내가 아들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 결국 자식이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당연하지. 하지만 넌 너대로 살아야 해. 자식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선 안 돼. 오히려 내가 무관심해야 자식들도 반성할 거야. 친구의 말에 가슴 한켠이 찡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 때가 온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와 대화를 나눈 그날 저녁,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며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 방식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을 거야. 혼잣말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상황에 지쳐 처음으로 확실한 경계를 세우고 싶었어요. 비밀번호부터 바꿔야겠다. 결심을 굳히며 현관 도어락으로 향했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동안 그동안 아들 가족이 불쑥 들어오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언제나 웃으며 맞이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죠. 이제 연락 없이는 들어오지 못할 거야. 도어락에서 삐 소리가 나며 변경이 완료됐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부엌을 바라봤어요. 늘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준비했던 반찬통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것도 이제 그만.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잠시 받을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상현이 데리고 놀러 갈게요. 그래? 언제 오는데? 무심한 척 물었어요. 토요일 아침이요.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도착하면 전화해. 담담하게 말했어요. 네? 비밀번호를 바꾸셨다고요? 아들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연락하고 와.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니? 평소와 달리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이제 안 싸갈 거야. 네 와이프가 내 음식 다 버린다면서? 굳이 만들 필요 없잖아. 마음속에 쌓인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가.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끊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주말에 얼굴 보고 하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의지대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새로웠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등 뒤에서 전화가 다시 울렸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어요. 이제 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차례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마트에 잠시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제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저 왔는데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집 앞이니? 네, 상현이랑 같이 왔어요. 그 순간 서울에서 아들 집에 갔다가 냉정하게 문전박대 당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아들은 저에게 왜 연락 없이 왔냐며 화를 냈었죠. 왜 연락도 없이 찾아왔니?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와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전화 드렸잖아요.
토요일 아침에 간다고 했는데 정확한 시간을 말한 적 없잖아. 나도 내일이 있어. 더 이상 참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죠.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냥 비밀번호 좀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을게요. 니도 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데? 왜 우리 집 비밀번호는 알려달라고 하니? 어머니, 그건 좀 다르잖아요. 저희는 바빠서 그랬던 거예요. 아들이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바쁘다고 해서 연락도 없이 오는 게 당연한 건 아니야. 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집도 이제는 미리 연락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맞춰왔던 저를 돌아보며 이제는 제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죠. 아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는 건 쉽지 않았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현관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을 돌려보낸 다음 날,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 앞을 지나다 새로운 공고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니어를 위한 그림 교실과 둘레길 걷기 프로그램 모집 안내문이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 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저기 붙은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보려고요.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인데 관심 있으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문을 건넸어요. 그림은 젊었을 때 조금 그렸었는데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망설이며 물었죠. 물론이죠.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게 진행돼요.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직원의 밝은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럼 등록할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일어나기 힘들어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하라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병실에 누웠습니다. 급성 허리디스크입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그렇게 오래요? 집에 혼자 있는데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드릴까요? 당분간 거동이 불편하실 텐데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망설이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나 병원에 입원했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어느 병원이에요? 병원 이름과 호실을 알려주고 간단한 필요품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들은 곧 오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손자도 며느리도 함께 오지 않았죠. 아들은 집만 전달하고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가려고? 죄송해요, 어머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이거 병원비랑 용돈이에요. 아들이 봉투를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돈보다 내가 곁에 있어 주는 게 더 위로가 되는데.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주말에 다시 올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아들은 서둘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 침대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자식들이 번갈아 찾아와 보살펴주는 모습이 보였죠. 어머니, 내일 아침에 죽 끓여올게요. 약 드실 때 먹어요. 그 할머니의 딸로 보이는 분이 말했어요. 고마워, 딸.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일도 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예전에는 아플 때 아들이 곁을 지켜줬는데 이제는 돈만 던져주고 가는 사이가 되었네요. 할머니, 자제분들이 참 효심이 깊으시네요. 제가 옆 할머니께 말을 건넸어요. 네, 고맙게도 아들, 딸이 많이 걱정해줘요. 할머니는 혼자 계세요?
네, 아들이 있긴 한데 바빠서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많이 서운하시겠네요. 제가 있는 동안 이것저것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낯선 할머니의 위로에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밤새 통증보다 외로움이 더 저를 괴롭혔습니다. 허리 회복을 위해 둘레길 걷기 모임에 나갔어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처음 보는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었죠. 이렇게 걷기만 해도 마음이 확 풀리네요. 옆에서 걷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요즘 복잡한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걸으니 다 잊혀지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 있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나이 되면 다들 비슷한 일 겪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둘레길 걷기를 하면서 저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생각은 서서히 옅어졌고 제 삶의 활력이 돌아왔어요. 손에 물감 묻은 책 캔버스를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온전히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친구도 만나고 잠시나마 시간을 보내며 기분 전환을 하려던 찰나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미웠던 아들이었지만 서울에 온 김에 아들 집에 들러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심 시험해 보기 위한 마음이었죠. 과연 아들이 저를 반겨줄까? 의문을 품으며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혜자야, 난 이제 아들 집에 좀 들렀다 갈게. 친구와 헤어지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 가족들 잘 있나 보고 오렴. 친구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들이 이사한 아파트 앞에 서니 갑자기 망설여졌습니다. 손자를 맡길 때 며느리와 있었던 갈등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아들도 종종 연락 없이 저희 집을 찾아오곤 했으니 저도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들어가 볼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왔다가 네 생각나서 들렀어. 별일 없지? 어머니,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죠. 아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문을 닫을 듯 말 듯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게 그리 잘못된 일이니? 어머니, 저희도 지금 일이 있어서 나가 봐야 해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면 그때 뵈면 좋겠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바쁘거든요. 미리 연락하시고 오셨으면 저희도 준비를 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곤란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어요. 저희 집에 아들과 며느리가 불쑥 찾아왔을 때마다 늘 웃으며 맞아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올게. 겨우 말을 꺼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서운함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네, 어머니. 다음에 뵐게요. 아들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한 번도 네 집 구경은 못 해봤구나.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나중에 제가 시간 날 때 모시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서울에서 아들 집을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온 날, 집 앞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고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옆집 김 할아버지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시다 저를 발견하셨죠. 박 여사, 안 좋은 일 있으셨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김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 서울에 갔다 왔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아, 아들네 집에 다녀오셨구먼. 무슨 일 있었소? 김 할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아들이 문전박대했어요. 왜 연락도 없이 왔냐고. 바쁘다며 문을 닫더라고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내 아들도 비슷했소. 명절에만 얼굴 보는 사이가 됐으니. 그래도 제가 아들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렇게 냉정하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죠. 박 여사, 내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소? 아들이 박 여사 집에 올 때 미리 연락하고 오던가? 김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요. 대부분 그냥 오죠. 손자 맡기러 올 때도 갑자기 오곤 했어요.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 같았어요. 거보시오. 우리는 자식들이 언제든 찾아와도 반갑게 맞아주지만 그들은 우리를 자기 생활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 할아버지의 말씀에 울컥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찾아간 걸 그렇게 냉정하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서운함이 북받쳐 올랐어요. 물론 아니지. 하지만 박 여사, 이제는 우리도 달라져야 하오.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들렸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5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깨달은 거예요. 혼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박 여사도 할 수 있어. 취미도 만들고 친구도 사귀고 자식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오. 김 할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김 할아버지의 말씀에 작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워야겠다는 결심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낮잠을 자려던 참이라 잠옷 차림 그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상현이가 서 있었죠. 어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잘 지내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공손했어요. 그래, 들어오렴.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거실에 다 함께 앉았어요. 상현이는 벌써 많이 자란 모습이었죠.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가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네요. 난 잘 지내. 봉사활동도 하고 노인대학도 다니면서 지낸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그런 활동을 하시다니 놀랍네요. 며느리가 감탄한 듯 말했습니다. 손자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갑자기 웬일이니? 무슨 일 있어?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도움이 필요해서요. 무슨 도움?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생겼어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요. 대출을 더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 보증이 필요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 순간 이들의 갑작스러운 방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지난번 재산 요구가 실패하자 이번엔 보증을 서달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5천만 원 정도요. 나중에 저희가 꼭 갚을게요. 며느리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급해서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아들도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난 일들이 떠올라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 당황스럽네.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현이가 갑자기 크게 소리쳤어요. 할머니 집에서 자고 싶어요. 상현아, 안 돼. 할머니 피곤하실 거야. 며느리가 재빨리 제지했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진심으로 저를 보러 온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어서 찾아온 것뿐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단호히 결정할 수 있었어요. 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다가 오랫동안 묵혀둔 적금 만기 통지서를 발견했어요. 20년 전부터 매달 조금씩 붙던 적금이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통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저녁에 노인대학 친구 김영희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올해 넣어둔 적금이 만기됐는데 어떻게 쓸지 고민이야. 그거 좋은 일이네. 얼마나 됐어? 영희 씨가 반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노천만 원 좀 넘게. 이 나이에 큰 돈이 생기니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통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제주도 여행도 갈 수 있겠다. 우리 같이 가자. 영희 씨가 신나게 제안했어요. 여행이란 단어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면서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던 터였죠. 그래, 가볼까? 마침 봄이라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다음 날 여행사에 가서 제주도 4박 5일 패키지를 예약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은행에 갔다 오셨다면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통장 정리 좀 하고 왔어. 어떻게 알았니?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어머니 적금 만기 날짜가 다가와서 알았죠. 혹시 적금 만기 잘 되셨나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잘 만기됐어. 어머니, 그 돈으로 저희 집 보증금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미안하구나. 난 그 돈으로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여행이요? 아들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큰 돈을 여행에 쓰시면. 왜? 내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되니? 그리고 일부만 쓰는 건데 뭐가 문제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급해서 그래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한 번도 나를 위해 써본 적이 없어.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쓰고 싶다. 차분하게 제 마음을 전했어요.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져 결국 도와줬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제주도 여행을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김포공항에서 김영희 씨와 만나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애 첫 비행이라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날아가는 풍경에 넋을 잃었죠. 순자야, 표정 좀 봐. 마치 어린아이 같네.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제주도에 도착하면 더 멋진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영희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해 여행사 버스에 올랐습니다.
우리 패키지 투어 일행은 모두 8명,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여행 가이드 정민수입니다. 4박 5일 동안 제주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껴보세요. 가이드가 밝게 인사했죠. 버스 뒷자리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두 분은 자매분이신가요? 아니에요. 노인대학에서 만난 친구랍니다. 영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미경이라고 해요. 저도 혼자 살아서 이번에 용기 내서 여행에 참가했어요. 할머니가 수줍게 말했어요. 저는 박순자고 이쪽은 김영이에요. 우리도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이에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첫날 일정은 성산 일출봉.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바라본 바다 풍경의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미경 씨가 친절하게 제안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 레스토랑에서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자연스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미경 씨는 자식분들 안 계세요? 영희 씨가 물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다들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해요. 명절에도 못 볼 때가 많죠. 미경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아들 하나인데 며느리와 갈등이 좀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혼자 여행 오신 거군요. 저야 일찍 혼자 됐으니 외로움에 익숙하지만 미경 씨가 공감하듯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비슷한 상처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숙소에 누워 생각했어요. 가족이 아니어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달력에 동그라미 친 날짜를 보니 예전과 달리 설렘보다는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설날은 어떻게 보내지? 혼잣말을 하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니, 설날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생각 안 했는데. 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어머니 댁에서 설날을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래? 상현이도 같이 오니? 갑자기 손자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네, 다 같이요. 그런데 어머니,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명절 음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간 그 의미를 알아차렸어요. 매년 설날이면 저는 밤새 음식을 준비했고 아들 가족은 그저 먹기만 했죠.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글쎄, 올해는 음식 준비가 어려울 것 같구나.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건강은 괜찮아. 다만 이제 나도 쉬고 싶어서. 솔직한 심정을 전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르더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님,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그래도 떡국만큼은 어머님이 끓여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떡국 맛이 최고라서. 예전 같았으면 그래. 내가 다 할게라고 대답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미안하구나. 올해는 내가 친구들과 함께 설날을 보내기로 했어. 네. 친구들이요? 아들과 며느리의 놀란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응, 제주도 여행에서 만난 친구들이 서울에서 내려온대. 다들 자식들 없이 지내는 분들이라 함께 설날을 보내기로 했어.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니네끼리 보내면 되지. 요즘 음식 배달도 잘 되잖아.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명절인데. 아들이 말을 이었지만 제가 끊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 먹을 음식을 해주길 바랐던 것이었죠. 민수야, 그동안 명절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번엔 나도 쉬고 싶어. 이해해 주렴.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을 해낸 제 자신이 새삼 대견했습니다. 곧바로 제주도에서 만난 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 씨, 나 순자예요. 설날에 우리 집에서 모이는 거 괜찮죠? 네, 기차표도 예매했어요. 영희 씨도 오신대요. 미경 씨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습니다. 좋아요. 우리끼리 떡국도 끓이고 윷놀이도 하면서 즐겁게 보내요.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친구들과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게 큰 해방감과 기쁨을 주었어요. 긴 시간 아들과 며느리에게 상처받고 무시당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 심지어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동안 저는 자식의 사랑을 갈구하며 제 존재의 가치를 그들의 관심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더 멀어졌고 제 마음의 상처만 깊어졌죠.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반찬을 더 이상 싸주지 않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둘레길을 걷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났고 그들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인간관계는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애써 붙들려고 할수록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손을 놓고 자유롭게 해줄 때 오히려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제가 더 이상 집착하지 않자 오히려 존중하는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홀로 서기를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들도 저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봄날 텃밭에 씨앗을 심듯 제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을 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시어머니, 할머니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이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요. 자식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제 마음 깊은 곳에 있지만 더 이상 그 사랑이 저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저와 자식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내 삶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어렵게 배운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